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거리를 걷다가 문득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해 꽂히는 것 같아 온매 무새를 다듬은 적,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려다 주변의 눈치가 보여 결국 포장해서 집으로 돌아온 적, 혹은 직장에서 동료들이 나누는 귓속말이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닐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적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마치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 선 주인공이 된 것처럼 수천 개의 눈동자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비웃고 있을 것이라 상상합니다. 그 상상 속에서 우리는 위축되고 불안해하며 결국 나라는 존재를 지워버린 채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을 연기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정말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당신이 오늘 무슨 색 양말을 신었는지, 점심 메뉴를 고를 때 얼마나 고민했는지, 어젯밤 이불 속에서 어떤 걱정으로 뒤척였는지, 그들이 정말 알고 싶어 할까요?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무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기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사색하며 인간의 본성과 삶의 고통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파헤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염세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삶의 행복을 현실적으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남들은 당신에게 하나도 관심이 없다. 그러니 제발 당신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은 차가운 독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사슬을 끊어주는 가장 따뜻하고 자유로운 해방의 선언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자신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줄도 모르는 현대인들에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강력한 해독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첫째, 타인의 머릿속은 우리의 행복이 깃들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장소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과 걱정의 대부분은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탁월한 정신의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넷째, 행복의 무게중심을 밖이 아닌 내 안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지훈 씨가 있습니다. 지훈 씨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는 늘 사람이 좋습니다. 거절을 잘 못하고 싫은 소리를 들으면 며칠씩 잠을 설치고 SNS에 사진을 올릴 때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몇 개나 눌러줄지 수십 번씩 확인합니다. 어느 날 지훈 씨는 큰맘 먹고 비싼 명품 정장을 한 벌 샀습니다. 동창회에 입고 가기 위해서였죠. 친구들에게 나 이만큼 잘 살고 있어 라고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임 당일 실수로 옷에 커피를 쏟고 말았습니다. 지훈 씨는 그 순간부터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그 얼룩만 보고 있을 것 같았고 속으로 자신을 칠칠 맞다고 비웃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임 내내 구석에 숨어 있다가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다들 나를 한심하게 봤겠지. 난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지훈 씨의 하루를 망친 것은 정말로 그 커피 얼룩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얼룩을 바라볼 것이라 상상했던 타인의 시선이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친구들은 지훈 씨의 얼룩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품을 걷어내고 진짜 내 삶을 되찾는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원칙. 타인의 머릿속은 진정한 행복이 머물기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한 곳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평가를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받아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내 존재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진 듯 절망합니다. 나의 행복과 불행의 스위치를 내 손이 아닌 타인의 손에 쥐어준 꼴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태도에 대해 매우 냉소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던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란 대체로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들의 머릿속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기에는 너무나 비좁고 초라한 곳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결혼을 앞둔 민지 씨가 있습니다. 민지 씨는 요즘 혼수 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 형편에 맞춰 실속 있게 준비하고 싶지만 자꾸만 주변 사람들의 말이 들려옵니다.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지. 시댁에서 섭섭해하지 않겠어? 친구 누구는 어디 브랜드로 했다던데. 민지 씨는 결국 무리를 해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비싼 가구와 예물을 계약합니다. 통장 잔고는 비어가고 매달 갚아야 할 할부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지만 그녀는 이렇게 위안합니다. 그래도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는 않잖아.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지?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시다. 민지 씨가 무리해서 산 그 물건들을 보고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부러워할까요? 아마, 와, 좋네. 한마디 하고는 5분도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점심 메뉴 이야기로 넘어갈 것입니다. 민지 씨가 겪어야 할 몇 년간의 경제적 고통과 마음의 짐은 타인의 그 가벼운 5분짜리 관심과 맞바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꼬집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경 쓰는 타인이라는 존재들 역시 각자의 고통과 욕망에 시달리는 불완전하고 편협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깊지 않고 그들의 평가는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나를 칭찬했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험담할 수 있고, 오늘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 내일은 나에게 아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왜 당신은 그토록 변덕스럽고 얕고 제한적인 타인의 의식 속에 당신의 행복을 맡겨두려 하는가? 남의 머릿속을 들여다본다면 아마 당신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거기엔 고상한 철학이나 당신에 대한 깊은 애정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먹고 사는 걱정, 질투, 허영, 그리고 아주 사소한 잡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통 같은 곳에 왜 당신의 소중한 자존심과 행복을 집어넣으려 하십니까? 민지 씨가 샀어야 할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비싼 가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자유와 여유였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리는 결정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의 평가가 들려올 때 그것을 판결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대신 소음으로 여기십시오. 지나가는 자동차 경적 소리나 시장의 시끌벅적한 소음처럼 말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무심하게 넘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것이고 나의 삶은 나의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려지든 그것은 실제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그들의 상상일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가슴 속에서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과 걱정의 대부분은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거나 아주 사소한 실수를 지구 종말처럼 부풀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공포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명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치 무대 위의 조명이 나만을 비추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나만 쳐다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미 오래전에 이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허영심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의 절반 이상은 우리의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평온해질 것이다. 이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도입부의 지훈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커피 얼룩이 묻은 셔츠 때문에 동창회를 망치고 돌아온 지훈 씨. 그는 집에 와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때 화장실로 바로 갔어야 했는데 애들이 나를 거지 같다고 생각했겠지? 하며 밤새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 동창회에 참석한 친구들의 머릿속은 어땠을까요? 친구 A는 최근에 주식 투자를 실패해서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B는 탈모가 시작된 정수리가 보일까 봐 계속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친구 C는 새로 산 구두가 발을 꽉 조여서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셔츠에 묻은 얼룩? 누군가는 잠깐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묻었네 하고 끝나는 0.1초의 찰나적인 인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지훈 씨의 얼룩보다 자신의 주식 계좌, 자신의 머리숱, 자신의 발가락 통증에 수천 배 더 큰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남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서 당신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보이지 않는 간수들의 눈치를 보며 벌벌 떱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남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는 것은 자신을 노예로 만드는 짓이다. 우리는 명예, 체면, 평판이라는 단어에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것들은 대부분 허영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허영은 남들에게 박수받고 싶어 하는 마음, 남들보다 우월해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허영심이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왜냐하면 허영심은 필연적으로 비교를 낳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옆집 사람이 더 큰 차를 사면 내 행복은 순식간에 불행으로 바뀝니다. 남의 눈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의 삶은 끝없는 비교와 열등감의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태도를 경계하며 이렇게 조언합니다. 남들이야 뭐라 하든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느끼는 고통도 내가 느끼는 기쁨도 오직 너만의 것이다. 남들이 너를 행복하다고 말해준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너를 불쌍하다고 여긴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 원칙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이 정말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가를 갈 때 정말로 내가 쉬고 싶은 곳으로 가나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좋아요를 많이 받을 만한 곳으로 가나요? 책을 읽을 때 정말로
내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 있나요? 아니면 지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는 어려운 책을 집어드나요? 보여주기 위한 삶은 껍데기뿐인 삶입니다. 그 안에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멋져 보일지 몰라도 집에 돌아와 화장을 지우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밀려오는 공허함을 채울 길은 없습니다. 반면 남들이 보든 말든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삶은 겉보기엔 소박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은 단단하고 꽉 차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바람과 같습니다. 잠시 불어와서 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릴 수는 있지만 나라는 나무의 뿌리까지 뽑을 수는 없습니다. 지훈 씨가 그날 친구들에게 나 옷에 커피 쏟았어. 칠칠 맞지? 라고 먼저 웃으며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친구들도 같이 웃으며 여전하네, 괜찮아 라고 했을 것입니다. 수치심은 감추려 할수록 커지고 드러내면 별것 아닌 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우리의 과도한 자의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원칙,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탁월한 정신의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독은 마치 질병처럼 취급받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처량하다고 생각하고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임을 만들고 시도 때도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에게 고독은 버림받은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딜레마를 고슴도치, 우화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 따가움을 느끼고는 다시 멀어졌다. 추위 때문에 다시 모이면 가시에 찔리고 가시가 아파서 멀어지면 다시 추워지는 딜레마.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 우화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기에 타인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타인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필연적으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례함, 간섭, 질투, 오해 같은 가시들이 우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타인과의 거리를 두고 고독을 즐길 줄 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통렬한 통찰입니까? 우리가 남들과 함께 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 노력합니다. 하기 싫은 말도 해야 하고 억지로 웃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개성을 줄이고 평균적인 기준에 나를 맞춰야 합니다. 즉, 관계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의 일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가장 깊은 생각에 잠길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가면을 벗고 맨 얼굴로 숨 쉬는 시간. 그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여기 은퇴 후 삶이 무료해진 영수 씨가 있습니다. 영수 씨는 현직에 있을 때 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정적을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옛 동료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등산 동호회, 동창회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그는 늘 더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대화는 대부분 남의 험담이나 자식 자랑, 돈 자랑 같은 껍데기뿐인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끌벅적한 곳에 있었지만 마음은 더욱 외로웠습니다. 영수 씨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울림은 고독보다 더 해로운 피로를 가져다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내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부 자극과 사교를 추구한다. 하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 그들은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충만하기 때문이다. 뛰어난 예술가, 철학자,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대부분 고독을 즐겼습니다. 아니, 고독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작품과 사상은 시끄러운 연회장이 아니라 고요한 방 한 구석, 아무도 없는 산책길에서 탄생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당신이 왕따라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남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설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을 가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하고 심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독서, 사색, 산책, 혹은 창작 활동으로 채워보십시오. 외부의 소음이 차단될 때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리석은 자는 무료함을 견디지 못해 사람을 찾지만 현명한 자는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정원을 가꾼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재미있게 해줄 수 있고 내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면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 따위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디저트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 행복의 무게중심을 밖이 아닌 내 안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인격, 즉 인간 그 자체입니다. 건강, 힘, 아름다움, 기질, 도덕성, 지성 등. 둘째는 소유, 즉 인간이 가진 것입니다. 재산, 물건 등. 셋째는 평판, 즉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입니다. 명예, 지위, 명성 등. 이 중에서 쇼펜하우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인격입니다. 즉, 내가 누구인가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쾌락과 즐거움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비싼 명품 바이올린이 있어도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나무통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어도 마음이 우울하고 비관적인 사람에게는 그저 칙칙한 배경일 뿐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풍요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상상과 사색을 통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면을 가꾸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재산을 늘리고 평판을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완벽해지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올 거라 믿는 것이죠.
여기 상민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민 씨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비싼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몰고 사람들에게 사장님, 사장님 소리를 듣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상민 씨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불안합니다. 사업이 망해서 이 모든 것을 잃으면 어쩌나. 사람들이 나를 돈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닐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쩌나. 그의 행복은 전적으로 외부에 달려 있습니다. 돈, 지위, 평판. 이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행복은 모래성처럼 위태롭습니다. 반면 시골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사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가진 돈은 많지 않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침에 피어난 꽃 한 송이에 감탄하고 직접 키운 채소로 밥을 지어 먹으며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책을 읽으며 옛 성현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할머니의 행복은 내부에 있습니다. 자연을 즐길 줄 아는 감수성, 소박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지적인 호기심. 이것들은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할머니만의 자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남들의 머릿속에 달려 있다면 그 행복은 얼마나 더섭는 것인가. 행복의 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라. 너의 내면에 행복의 샘물을 팔아. 남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 말은 곧 내가 굳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 쓰십시오. 남들이 그 나이에 무슨 악기냐라고 비웃더라도 내가 연주하는 것이 즐거우면 배우십시오. 남들이 그 옷은 유행이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입어서 편하고 좋으면 입으십시오. 남들이 왜 결혼 안 하냐, 왜 취직 안 하냐라고 참견하더라도 내 인생의 속도와 방향은 내가 결정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치 무게중심이 낮게 잡힌 오뚜기처럼 누가 건드려도 잠시 흔들릴 뿐 금세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은 풍선과 같습니다. 남들의 칭찬이라는 바람을 불어넣으면 한없이 부풀어 오르지만 비난이라는 바늘 하나만 닿아도 순식간에 터져버립니다. 여러분은 오뚜기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풍선으로 사시겠습니까?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을 만큼 내면에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멈추고 나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 없는 평온함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건넨 자유를 위한 4가지 열쇠를 다시 한번 손에 쥐어봅시다. 첫째, 타인의 머릿속은 쓰레기통과 같습니다. 그 좁고 편협한 곳에 당신의 고귀한 행복을 던져넣지 마십시오.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것일 뿐 당신의 실체가 아닙니다. 둘째,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은 대부분 과대망상입니다. 남들은 자기 앞가림하느라 당신에게 1분도 쓸 시간이 없습니다. 조명 효과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당신은 무대 위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군중 속의 자유로운 한 사람일 뿐입니다. 셋째,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가시 돋친 타인들과 부대끼며 상처받기보다 안전한 거리두기를 통해 나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내가 온전히 나다워지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넷째, 행복의 무게중심을 내면으로 옮기십시오.
외부의 소유나 평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격, 당신의 취향, 당신의 생각, 이것만이 끝까지 당신을 지켜줄 진정한 재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어찌 보면 너무 차갑고 냉소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남들을 무시하고 혼자 살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의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주체성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역설적으로 타인에게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에게 잘 보이려 아부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반응에 예민하게 나를 세울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어깨를 조금 더 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나가던 누군가가 당신을 쳐다본다면 내 옷이 이상한가? 라고 생각하는 대신 그냥 눈이 마주쳤나 보네 하고 쿨하게 넘겨버리십시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게 된다면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이는 대신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며 자신에게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쓰고 연출하고 연기하는 당신만의 유일무이한 작품입니다. 관객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느라 정작 중요한 대사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관객은 잠시 있다 떠나가지만 무대 위에 남는 것은 끝까지 당신 자신뿐입니다. 남들은 당신에게 하나도 관심이 없다. 이 문장을 가슴속에 부적처럼 품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눈치가 보일 때마다 속으로 조용히 외치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거야. 오늘 쇼펜하우어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엉겨 붙어 있던 불안이라는 찌꺼기를 씻어내고 단단한 자기 확신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남의 눈이 아닌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넓고 자유롭고 흥미로운 곳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색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